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저희가 그 모니터링 도구들을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형태를 한번 확인을 했고, 표의 형태인지 한번 확인을 했고, 그 데이터가 올바른 값들로 다 되어 있는지 전처리 한번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분석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 한번 해보면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들을 특정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들에게 통계 수식을 이용해서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후원자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았을 때 속성별로 정렬을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그 속성별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면 후원자 연령대별 후원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후원자 유입 경로가 어디가 더 많은지 어디가 더 적은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한 어떤 특정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도출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한번 해볼 건데요. 가장 간단한 거를, 심플한 것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웹사이트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대표 고객 뭐 이런 속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회원 명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회원 명부에서 데이터에서 성별과 나이대를 정렬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후원 명부에서 가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정렬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후원 금액이 높은 그룹에서는 성별과 나이대, 가입 경로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파일을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그 작성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 가짜 데이터입니다. 뭐 7명 정도의 그 후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열 형태로 그리고 행 단위로 저장되어 있죠. 단순 카운트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단순 카운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성별로 나눴을 때 어떤 게 더 많은지라는 거를 카운트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자가 4명으로 더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표 고객의 성별을 뭐 애매하긴 하지만 1명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여자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대표 고객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봤더니 서울시가 5명이죠. 그러면 우리의 위치의 대표 속성은 서울시라고도 도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경로를 해보면 지인이 더 많죠. 페이스북보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 고객의 속성은 여자이면서 서울시에 살고 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대표 고객을 분석을 해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뭐 어려운 통계 기법을 쓴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을 저희가 만들어서 카운트만을 한 거죠, 숫자를. 그래서 여기에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출발하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후원 금액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순히 숫자로 카운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으로 한번 결과를 가져와 보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여기는 유입 경로에 따른 후원 금액입니다. 근데 단순 카운트를 했을 때는 지인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금액으로 카운트 했을 때는 페이스북이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대표 속성은 지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도 그냥 단순히 카운트가 아니라 금액 합산을 통해서 결과를 본 거죠. 이것 데이터 분석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유입 경로가 지인보다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더 해야겠다라는 도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는 것도 역시 단순히 카운트가 아니라 금액으로 한번 해보면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카운트를 하는 피벗 테이블 아니면 속성에 따라서 금액을 값으로 보는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금액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 회원의 고객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큰 금액대만 기부를 한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벗 테이블을 한번 해본 거예요. 큰 금액은 제가 2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분석을 해본 건데 20만 원 이상대에서는 역시 여자가 더 많고 근데 가입 경로를 봤더니 지인은 없고 다 페이스북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걸 보고서 뭐 이렇게 광고를 설정할 수 있겠죠. 우리는 2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공략을 해서 광고를 한번 해보겠다, 마케팅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인들을 섭외를 해서 후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가야겠다라는 그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를 이와 같은 표 형태로 쌓았기 때문에 단순 피벗 테이블만 사용해도 아까와 같은 분석들을 도출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지금 단체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데이터는. 그래서 지금 보시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운트를 한번 해보셔도 좋고 금액별로 한번 기준을 세우셔서 정렬을 해보시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특정 금액대에 얼마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지 우리는 작은 금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작은 금액을 노리는 마케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데이터 분석이고 그거는 뭐 어려운 도구나 통계 기법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엑셀에서도 제공하는 피벗 테이블만을 하시더라도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할까라는 거를 예제를 좀 가져왔어요. 한번 해볼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은 좋아요나 공유수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글들, 페이스북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페이스북 글에 속성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제목은 없죠. 페이스북은 어떤 본문 내용 그리고 본문 내용을 본문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이미지의 수가 몇 개가 있는지 저자가 누구인지 발행 요일이 어떻게 되는지 발행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글이라고 하는 속성을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 길이랑 좋아요 수가 연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길게 써야 될까? 아니면 우리는 글은 그냥 짧게 쓰고 이미지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더 좋아요 수가 높을까? 어떤 퀄리티가 차이가 날까?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수가 높은 본문 길이들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얼마큼 써야 할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지 수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좋아요 수가 높은 글의 이미지 개수는 몇 개일까?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수가 높은 거와 가장 유사한 글을 쓰는 게 그만큼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될까라는 기준을 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파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페이스북 인사이트에 가서 페이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저희 페이지에.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가 됩니다. 콘텐츠 설명이 있고 게시 시간이 있고 뭐 유형 얼만큼 도달했고 그 좋아요가 몇 개 있고 그 안에 링크를 몇 개를 클릭을 했고 댓글이 몇 개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파일로. 이렇게 파일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아요를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요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길이와 혹시 무슨 관련이 있을까? 길이가 길게 써야 좋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고, 이 많은 데이터, 표 형태, 많은 속성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속성만 길이와 그러니까 설명과 좋아요 및 공감을 가져왔고요. 따로.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에서 그 함수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길이가 몇 개일까? 길이가 얼마큼 될까라는 걸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좋아요 개수 비례대로 제가 정렬을 해놓은 건데 이 정렬을 한 것과 길이를 보면서 표 형태로 보면서 뭔가 분석을 도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차트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왕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3점도라고 하는 차트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X축은 좋아요 수고요. Y축이 길입니다. 보통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그 우상향 하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얼핏 3점도가 봐도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아, 길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겠구나. 라는 걸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굳이 길게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 결론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칠까? 이미지의 개수일까? 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분석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제가 또 약간 더 이제 그 차트만을 보는 게 아니라 평균 길이나 뭐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포스팅 글의 평균 길이는 159 정도 되고요. 좋아요는 8.5입니다. 반올림 하면 9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좋아요가 20개 이상인 거의 평균 길이는 245고 20 이하의 평균 길이는 155예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은 길이가 길수록 좋아요를 20개를 넘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게 이제 보이긴 해요. 이렇게 표를 보면은.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한번 그 차트를 한번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뭐 이런 걸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서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를 좁혀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길이라고 했지만 더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미지 그 해당 본문 내용의 키워드가 중요할 수도 있고 날짜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그 원래 있는 데이터에서 날짜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요 게시 시간과 좋아요의 관계를 아까처럼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에 몰려 있다라고 하면 좋아요 개수가 높은 게 그러면 그 시간대에 꼭 발행을 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페이스북 인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고 요거의 데이터 형태도 보시면 열의 속성을 구분 짓고 행 단위로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파일로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들어갔을 때 했던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통계 수식 다 이거 배워야 되나? A부터 Z까지 다 공부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고, 아마 이제 제가 지금 막 그 아래에 써놓은 게 통계 수식들인데, 산술평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평균이고요. 산술평균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하평균도 있고, 뭐, 대표값으로 중앙값, 채빈값, 표준편차, 분산, 뭐 정규분포, 인과관계, 상관관계, 요거까지는 사실 이제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배우는 것들이긴 해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필요할 때 검색해서 쓰시면 돼요. 요새는 대부분 검색을 하면 어떨 때 써야 하는지, 어떤 거에 장점이 있는지, 어떨 때 쓰지 않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거 먼저 한번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평균 위주로 한번 해보시고 중앙값 위주로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는 더 필요하시다면 검색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은 그 아까도 제가 처음에 유사도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통계 분석은 상관관계에 보통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컨텐츠를 작성해야 될까에서 저희가 사실 궁금한 거는 좋아요 수와 컨텐츠의 어떤 속성이 가장 상관이 있을까라는 거를 분석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길이와 좋아요 수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로 보통은 이렇게 도출이 되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상관관계에 대부분 그 포커싱에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상관관계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실 거고, 그러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피어슨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실 때 통계 막 이러시지 마시고 검색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군집화해서 막 분류, 요거는 어디에 속할까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것도 역시 나중에 필요하실 때 지금 막 책 보고 공부하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검색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 그 비전공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크롤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크롤링한 데이터들에서 키워드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고 뭐 그런 것들을 체킹을 해본 거죠. 키워드 추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기서 보시면 뭐 생각이 뭐 28번 나오고 데이터가 뭐 그래서 빈도수별로 정렬을 한번 쭉 해보면 우리가 그 비전공자와 관련된 컨텐츠를 뭔가 키워드를 정할 때는 뭐 생각, 멘토, 공부 이런 것들이 키워드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주제를 어떻게 잡는다 뭐 이렇게 또 나아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에 흥미를 좀 느끼시고 관심이 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오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끌리신다면 빨리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실 때는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 가장 단순한 것부터,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부터 한번 해보시면서 특정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들 정렬을 해보면서 어떤 게 퍼센테이지가 많은지 적은지부터 한번 피벗 테이블부터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통계 수식들 찾아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적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고 나중에는 관심 있으시면 뭐 프로그래밍도 한번 해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저희 단체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서 이걸 기반으로 뭔가 결정을 내린 이후에 어떤 것들이 좀 좋아졌냐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뭔가 발행을 하고 컨텐츠를 발행을 했을 때 피드백을 주기가 되게 용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희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텍스트의 빈도를 찾아서 주제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좋았으면 이 방식이 좋았구나, 요거를 더 디벨롭을 해야겠구나라고 되게 명확하게 얘기가 가능한 점이랑, 이게 잘 안 됐으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정하고 주제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뭔가 글을 잘 쓰면 이거 글은 별론데 글이 좀 더 잘 썼으면 좋겠어 뭐 이런 피드백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떤 우리 그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죠. 좀 더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을 하신다면 피벗 테이블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식역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식역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말을 하는데 시각화의 장점은 더 직관적이라는 게 항상 그 아주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게 시각화라는 거는 분석 후에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발표를 할 때 분석화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먼저 시각화를 해본 다음에 실제로 분석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뭐 앞이냐, 어떤 게 더 먼저 돼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계속 뭔가 사이클로서 돌아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되게 다양한 차트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차트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 막대 데이터, 그리고 파이 데이터, 그리고 선 데이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산전도 데이터인데, 그 뭐 같은 데이터라고 해도 어떤 차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더 잘 전달될 수 있고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관적이다라는 거는 요거 하나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표로 확인했을 때, 그래서 제가 평균 길이를 나타내는 어떤 표로 나타냈을 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산점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트화 해냈을 때는 이게 그 길이와 좋아요의 관계가 그닥 그렇게 없다라는 게 한 번에 한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분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직관적으로 더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더 선호냐는 어렵지만 보통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더 디테일한 분석을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점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부분이 상관관계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관관계를 그 한번 표현할 때 굉장히 좋은 차트여서 저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면, 우선은 이제 시각화를 어떤 단순한 차트를 이용해서 시각화 한번 해보시고 추세를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어떤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차트를 써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그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트가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양하게 차트를 적용해 보시면서 올바른 차트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각화 도구들을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환경이 외부로 좀 변하면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공하는 차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고 쉽게 쓸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뭐가 안 좋냐면 인터랙션이 좀 불가능하다, 상호작용이 좀 불가능해서 그 특정 상황 하나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한 다른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도구가 있는데, 요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도구고요. 요게 이제 인터랙션이 가능한 시각화 도구입니다. 장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린 스프레드시트, 구글 애널리틱스랑 연동이 되게 쉬워요. 그냥 버튼 하나 클릭하면 연동이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웹에 게시가 가능을 해서 사용자가 좀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그 단체에서도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웹사이트에 데이터 스튜디오를 내용을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웹사이트 화면에 이렇게 데이터 스튜디오가 로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만약에 7월 달에 관련된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것만 하이라이트가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 하나의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서 데이터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인터랙션이 가능하지 않은 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면 아마 몇 장이 다 붙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편리함이 있고요.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여기에 제가 이제 달을 10월달 화면을 보여줘라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인터랙션이 가능한 시각화 도구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그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고서 같은 걸 만들 때는 뭐 엑셀 화면, PPT 화면에 엑셀 차트 막 집어넣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데이터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면 더 나은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스튜디오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만 이런 걸 제공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파워 BI라고 하는 그 시각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파워 BI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엑셀과 조금 더 연동이 쉽다거나 뭐 그런 어떤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제품에 더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뭐 파워 BI를 사용을 하시면 더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제품으로는 태블로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사실 그 인터랙션 데이터 시각화 도구 중에서는 태블로가 사실 가장 유명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테크숲에서도 태블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태블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파워 BI이고요. 오른쪽은 태블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션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사용을 하시다면 뭔가 더 전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거 지금 요 세 가지 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튜디오든 파워 BI든 태블로든 다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다 무료 버전이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다가 이제 유료 버전으로 넘어가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료만 쓸 수 있는 기능이 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시각화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 보고, 회계 보고 같은 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PPT나 이런 걸로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 이렇게 좀 이걸로 진행을 한번 했었을 때 반응이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총회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한번 리포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